젊을 때 빚내서라도 즐겨라. 그거 다 악마의 속삭임이다. 이렇게 딱 시작하는데 보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건 뭐 우리 사회의 오랜 격언 같은 말을 그냥 정면으로 반박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익숙하고 어찌 보면 달콤하게 들리는 조언의 뒤통수를 그냥 세게 후려치는 글이죠. 그래서 오늘 분석이 더 흥미로울 겁니다. 이게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거든요. 그 조언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교묘하게 통제하는지 그 설계도로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오늘 이 텍스트를 꼭 파헤쳐보고 싶었어요. 맞습니다. 권력 설계 이론은 그 말이 과연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누구를 통제하기 위한 것인가 이걸 파악하는 거죠. 아주 유용한 도구예요. 이 텍스트는 젊은 시절의 소비와 쾌락이 어떻게 개인의 미래를 저당 잡고 결국 시스템의 부품으로 만드는지를 고발하고 있거든요. 이 이론의 렌즈로 보면 그 악마의 속삭임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가 보인다는 거군요. 그토록 달콤하게 들리는 인생을 즐겨라는 조언들, 정말 당신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텍스트는 아주 강력한 경고로 시작합니다. 생산의 고통을 알기 전에 소비의 쾌락부터 몸에 새기는 건 자살행위다. 글쎄요, 쉽게 동의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게 나중에 더 큰 성장의 자양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타당한 반론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텍스트의 경고를 그냥 흘려듣게 되죠. 하지만 이 글은 그 좋은 경험의 본질을 파고들어요. 핵심은 바로 역치의 문제입니다. 한 번 경험을 통해 높아져 버린 자극의 역치는 절대 이전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좋은 호텔, 비싼 음식, 화려한 파티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죠. 문제는 그 경험이 내면에 만들어내는 그 기준점이에요. 한 번 비즈니스석을 타본 사람이 이코노미 속에서 이전과 같은 만족감을 느끼기 어려운 것처럼요. 아, 이 역치 얘기를 들으니까 제 첫 월급날이 생각나네요. 진짜 큰맘 먹고 비싼 레스토랑에 갔는데 그 다음부터 한동안 분식집 떡볶이가 맛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뭐 철없는 생각인 줄 알았는데 이 텍스트는 그게 바로 덫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 이걸 단순히 개인의 어떤 의지나 절제력 문제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이건 철저히 시스템의 설계라고 분석해요. 잠깐만요. 역치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시스템의 통제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냥 뭐 제 취향이 좀 고급스러워진 것 뿐일 수도 있잖아요. 그 고급스러워진 취향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돈을 벌어야죠. 그렇죠. 결국 높아진 역치를 계속해서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은 평생 싫어하는 일을 하며 카드값을 메우는 시스템의 부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시스템에 더 깊숙이 종속되는 거죠. 결국 개인을 예측 가능하고 통제하기 쉬운 소비자로 만드는 아주 교묘하고 세련된 방식의 통제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섬뜩하네요. 나 자신의 욕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시스템에 의해 설계된 덫일 수 있다는 거니까요. 제 욕망이 저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는 셈이네요. 그래서 텍스트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능력 없이 높아진 취향만큼 비참한 현실은 없다. 아직 그걸 누릴 만한 생산 능력을 갖추지 못했는데 소비 수준만 먼저 껑충 뛰어오른 상태. 이것이 바로 현실과 이상의 거대한 괴리감을 만들어내고 남은 인생을 불행과 열등감의 지옥으로 밀어넣는다고 분석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과 내가 살 수 있는 삶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져버려서 결국엔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시스템은 바로 그 무력감을 동력 삼아 개인을 더욱 효과적으로 통제하게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돈을 아끼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네요. 그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이 텍스트의 논리에 따르면 젊을 때 즐겨라 라는 조언은 단순한 나쁜 조언이 아니라 명백한 배후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것이 바로 권력 설계 이론이 빛을 발하는 부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조언과 메시지 뒤에는 반드시 힘의 역학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는 관점이죠. 그 말이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텍스트가 지목하는 첫 번째 의도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교묘한 가스라이팅이었죠. 평생 눈만 높은 소비자, 다시 말해 빚의 노예로 묶어두려는 속셈이라는 것. 맞습니다. 소비를 멈출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한번 높아진 역치를 채우기 위해 계속해서 돈을 벌고 또 그 돈을 쓰게 만드는 순환구조에 가둬버리는 거죠. 뭐 욜로, 플렉스, 소확행 같은 유행어들이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부추겼는지 또 우리의 소비를 어떻게 정당화해줬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경험에 대한 투자라는 말처럼 달콤한 함정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두 번째 의도는 훨씬 더 냉소적이고 직접적이라서 좀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모략.
이라는 분석. 이게 정말 의식적인 전략이라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건가요? 텍스트는 그 둘 모두를 암시합니다. 의식적으로 그런 조언을 하는 영악한 소수도 존재하고 또 무의식적으로 시스템의 논리를 대변하면서 그런 말을 퍼뜨리는 다수도 존재한다고 봐요. 중요한 것은 그 조언의 결과입니다. 다른 잠재적 경쟁자들이 젊은 시절에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쾌락을 쫓는데 훗대히 낭비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인 경쟁에서 스스로 도태되게 만들 수 있죠. 와,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쟁자가 뒤처지게 만드는 것도 승리의 한 방법이라는 아주 차가운 현실 인식이네요. 그렇죠. 텍스트는 이런 관점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 그런 달콤한 조언을 하는 그들은 과연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인가? 젊음은 짧다.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냐 하는 식의 사회적 압박을 통해서 개인의 불안감을 자극하잖아요. 그리고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비합리적인 소비를 경험이나 투자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게 만들죠.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 혹은 나만 즐기지 못하는 것 같다는 그 불안감을 이용해서 지갑을 열게 만드는 거군요. 그리고 그 결과는 오롯이 자기 자신의 몫이고요. 바로 그겁니다. 조언은 공기 중에 흩어지지만 카드값 명세서는 정확히 나에게 날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언 뒤에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력 설계 이론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시하는 대안으로 넘어가 보죠. 즐기는 것이 함정이라면 도대체 20대와 30대를 어떻게 보내야 한다는 걸까요? 그냥 고통스럽게 버티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어쩌면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는 위로를 건네는 글이 아니니까요. 20대와 30대는 결코 즐기고 행복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의 시기라고 말하죠. 텍스트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깨지고 바닥을 기어가며 자신을 압축해야 하는 단련의 시기 라고 했죠. 심지어 도끼를 존재에 새겨야 하는 시기라는 정말 강렬한 표현까지 사용해요. 여기서 말하는 도끼라는 게 대체 뭘까요? 단순히 악의를 품으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뭐랄까, 목표를 향한 집요함, 어떤 어려움에도 꺾이지 않는 의지, 세상의 부조리에 쉽게 타협하지 않는 날카로움 같은 걸 의미하겠죠. 그러면서 아주 흥미로운 대비를 보여줍니다. 좋은 것만 보고 자란 영혼은 아름다울 수는 있어도 결코 단단할 수 없다. 온실 속 화초는 작은 비바람에도 꺾여버린다는 말이군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면서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이건 요즘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힐링이나 자존감 회복 같은 메시지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방향이라 더 인상 깊네요. 이 부분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서 보면 결국 회복 탄력성과 내면의 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확정됩니다. 텍스트의 핵심 논리는 아주 명확해요. 인간의 그릇은 행복이나 쾌락이 아닌 고통과 결핍 속에서만 비로소 넓어지고 단단해진다. 운동선수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 근섬유가 찢어지는 고통을 감내야 하듯이 정신적, 내적 역량도 일종의 저항과 부활을 통해서만 성장한다는 논리입니다. 편안함은 성장의 적이라는 시각이죠. 그 논리에 따라 텍스트는 당신의 현재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죠. 지금 편안하다면 도태되고 있는 것이고, 불안하고 고통스럽다면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장을 읽고 한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당신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현재의 안락함이 비대의 가능성을 갉아먹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은 지금 겪는 불안과 고통이 사실은 당신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아닐까요? 텍스트는 당신에게 이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선택이 결국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죠. 이 텍스트는 젊은 시절의 선택이 만들어낼 두 가지 미래를 아주 극명하게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마치 두 갈래 길처럼요. 네, 그리고 그 묘사가 아주 신랄하죠. 첫 번째 미래는 패배자의 길입니다. 젊은 날 빚까지 내가며 오로지 추억만 쌓은 사람들의 말로죠. 텍스는 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하는 일이라곤 고작 소주잔을 기울이며 왕년의 내가 말이야 라며 과거의 즐거웠던 기억을 파먹고 사는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과거의 빛나던 순간의 기생에서 현재의 무력한 자신을 위로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네요. 에너지가 전부 과거를 향해 있죠. 반면 두 번째 미래는 지배자의 길입니다. 20대와 30대의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내면의 도끼를 품은 사람들이죠. 이들은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오히려 압도적인 기세로 현실을 지배하며 살게 된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텍스트는 마지막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며 끝을 맺습니다. 당신은 추억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역사를 쓸 것인가? 이 질문은 당신의 20대와 30대를, 어쩌면 인생 전체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지 선택하라는 강력한 요구입니다.
오늘 우리는 권력 설계 이론이라는 렌즈를 통해 젊을 때 즐겨라는 달콤한 말이 어떻게 개인을 시스템의 부품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안은 무엇인지까지 따라가 봤네요. 네, 요약하자면 고통과 단련의 가치를 통해 미래의 주도권을 획득하라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